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방송을 시작한 이래 가장 충격적이면서도 동시에 가장 희망적인 사연입니다. 여러분, 혹시 가족에게 버려진다는 게 어떤 기분일지 상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것도 38도가 넘는 폭염의 한여름에 핸드폰 신호조차 잡히지 않는 깊은 산속에서 말입니다. 오늘의 주인공, 74세 박영자 할머니는 그 지옥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단순한 유기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8억 원. 며느리가 할머니 명의로 몰래 가입해둔 보험금의 총액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할머니를 산속에 버린 지 단 3개월 만에 위조된 사망진단서로 그 돈을 모두 챙겼습니다. 외제차, 강남 오피스텔, 명품 가방. 죽은 줄 알았던 시어머니의 목숨값으로 산 사치였죠. 그런데 여러분, 5년 후 그 며느리 앞에 할머니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하필이면 법정에서 말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할머니를 구해준 한 젊은 변호사가 서 있었습니다. 오늘 이 방송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은 3가지를 느끼실 겁니다. 분노, 그리고 전율, 마지막으로 희망.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2019년 8월 10일 토요일. 그날의 기온은 38.2도였습니다. 박영자 할머니는 그날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며느리 김주희 씨가 전날 밤 이렇게 말했거든요. 어머님, 내일 우리 강원도 쪽으로 드라이브 갈 건데 그쪽에 진짜 유명한 삼계탕집이 있대요. 보양도 하실 겸 같이 가시겠어요? 할머니는 그 말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며느리와 함께 외식을 한 게 언제였던가요? 아들 내외는 늘 바빴고 함께 밥을 먹는 것도 1년에 몇 번 되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요즘 할머니는 치매 초기 진단을 받고 약을 복용하고 있었습니다. 기억력이 조금씩 흐릿해지는 게 느껴졌지만 그래도 일상생활은 충분히 가능했습니다. 주희가 나한테 관심을 보이네. 역시 며느리도 나이가 드니까 철이 드나 봐. 할머니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날 아침 할머니는 평소 입지 않던 연보라색 블라우스를 꺼내 입었습니다. 돌아가신 남편이 생전에 좋아하던 옷이었죠. 거울 앞에서 한참을 서성이다가 오랜만에 립스틱도 발랐습니다. 어머, 어머님 오늘 왜 이렇게 예쁘게 꾸미셨어요? 며느리 주희의 목소리는 밝았습니다. 너무 밝았습니다. 하, 오랜만에 외식이라니까 그러지 뭐. 그럼 우리 출발할까요? 아, 참. 어머님 가방은 안 가져가셔도 돼요. 제가 다 챙길게요. 어, 그래도 내 지갑이랑 핸드폰은. 에이, 괜찮아요. 오늘은 제가 다 쏠 거고 핸드폰은 산에서 어차피 안 터진대요. 그냥 편하게 가세요. 할머니는 조금 이상했지만 며느리의 배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할머니는 손에 아무것도 들지 않은 채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검은색 제네시스 차량이 서울을 빠져나갔습니다. 운전석에는 며느리 주희, 조수석에는 아들 박준호, 뒷좌석에는 할머니가 앉아 있었습니다. 강원도까지 얼마나 걸려? 한 2시간 정도요, 어머님. 조금만 참으세요. 차창 밖으로 풍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서울의 빌딩들이 점점 낮아지고 어느새 논밭과 산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중얼거렸습니다. 준호야, 너 요즘 회사는 잘 다니고 있어? 네, 엄마. 그래, 다행이다. 내가 건강해야 엄마가 마음이 편하지. 앞좌석에서 며느리와 아들이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주희가 룸미러로 할머니를 힐끗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연민도 애정도 없었습니다. 그저 차갑고 계산적인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차는 점점 더 깊은 산길로 들어갔습니다. 신호등이 사라졌습니다. 마주오는 차도 없었습니다. 간간히 보이던 편의점도 주유소도 이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니, 여기가 어디야? 삼계탕집이 이렇게 깊은 산속에 있어?
맛집이잖아요, 어머님. 숨은 맛집은 다 이런 데 있어요. 곧 도착해요. 할머니는 왠지 모를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본능이 속삭였습니다. 뭔가 이상해. 하지만 할머니는 그 본능을 무시했습니다. 설마 내 자식이, 내 며느리가. 차가 멈춰섰습니다. 주변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산, 나무, 그리고 낡은 폐가 같은 건물 하나. 여기가 삼계탕집이야? 네, 어머님. 저기 보이시죠? 저 건물이요. 할머니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폭염이 몸을 덮쳤습니다. 숨이 막힐 것 같았습니다. 그때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는 잠깐 주차할 때 찾아볼게요. 여기 차 세우면 안 된대요. 어머님은 저기 가서 먼저 자리 잡고 계세요. 그럼 나 혼자. 금방 갈게요. 5분도 안 걸려요. 철컥. 차문이 닫혔습니다. 부르릉. 엔진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할머니는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뜨거운 햇살 아래 혼자. 처음에는 정말 5분만 기다리면 될 줄 알았습니다. 10분이 지났습니다. 할머니는 건물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여보세요? 사람 있어요? 문은 잠겨 있었습니다. 창문으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먼지만 가득한 빈 가게였습니다. 테이블도 없었습니다. 의자도 없었습니다. 이건 폐업한 지 오래된 곳이었습니다. 30분이 지났습니다. 할머니는 다시 도로로 나왔습니다. 양쪽을 살폈습니다. 차 한 대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을 꺼내려다가 깨달았습니다. 아, 가방을 안 가져왔지.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할머니의 입술이 바짝 말랐습니다. 땀이 등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때 할머니는 깨달았습니다. 나 버려진 거야? 해가 졌습니다. 산속은 순식간에 어두워졌습니다. 가로등도 없었습니다. 달빛만이 희미하게 길을 비쳤습니다. 할머니는 그 폐가 건물 처마 밑에서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무섭지 않다면 거짓말이었습니다. 배가 고팠습니다. 목이 말랐습니다. 온몸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가장 아픈 건 마음이었습니다. 왜? 내가 뭘 잘못했지? 준호야. 넌 내 아들이잖아. 내가 널 낳았잖아. 설마 이게 진짜는 아니겠지? 내일이면 와서 데려가겠지? 할머니는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아무도 오지 않을 거라는 걸. 첫날 밤 할머니는 울지 않았습니다. 울 기력조차 없었으니까요. 그저 멍하니 별을 올려다봤습니다. 여보, 당신 있는 곳이 여기보다는 따뜻하겠죠? 할머니는 기적처럼 살아있었습니다. 낮에는 폐가 건물 그늘에 숨어 있었고, 밤에는 처마 밑에서 몸을 웅크렸습니다. 물은 새벽 이슬을 받아 마셨습니다. 건물 옆 녹슨 양철 지붕에 맺힌 빗물 자국을 손가락으로 훑어 입에 댔습니다. 음식은 없었습니다. 길가에 떨어진 야생 머루 열매 몇 개. 그게 전부였습니다. 할머니의 몸은 빠르게 쇠약해졌습니다. 체중은 며칠 새 5kg 이상 빠졌을 겁니다. 입술은 갈라져 피가 맺혔고 눈은 푹 꺼졌습니다. 그리고 치매 증상은 더 심해졌습니다. 스트레스성 악화였습니다. 할머니는 이제 자신의 이름조차 가물가물했습니다. 내 이름이 뭐였지? 여기가 어디지? 나는 왜 여기 있지? 기억이 파편처럼 흩어졌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오후. 할머니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아, 이제 끝이구나. 할머니는 도로 한가운데로 비틀비틀 걸어 나갔습니다. 차라리 누군가의 차에 치여 죽는 게 나을 것 같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어머, 저기 사람이야. 멀리서 경운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의 시야가 흐릿해졌습니다. 쿵.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여보, 사람 살려. 이 사람 죽겠어. 할머니를 발견한 건 인근 마을에 사는 김말순 할머니 부부였습니다. 70대 중반의 노부부는 밭일을 마치고 경운기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던 길이었습니다. 세상에,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김말순 할머니는 쓰러진 박영자 할머니의 맥을 짚었습니다. 아직 살아있어. 여보, 얼른 업어. 그래도 영감탱이가 힘이 있어야지. 노부부는 있는 힘을 다해 할머니를 경운기에 실었습니다. 이게 사람이 당할 일인가? 김말순 할머니는 박영자 할머니의 몸을 닦아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온몸이 상처투성이었습니다. 발은 벗겨지고 팔다리는 햇볕에 타벌겋게 부어올랐습니다. 이 사람 최소 34일은 굶은 것 같아. 물도 제대로 못 마신 것 같고. 누가 이렇게 버려둔 거야? 가족이 있을 텐데. 노부부는 박영자 할머니에게 미움을 떠먹였습니다. 처음에는 삼키지도 못했습니다. 조금씩, 아주 조금씩 넣어줘야 했습니다. 하룻밤을 뜬 눈으로 지새우며 간호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할머니가 깨어났습니다. 여기가 어디죠? 아이고, 정신 차리셨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저는 누구죠? 여기는 저는 김말순이에요. 할머니가 길에 쓰러져 있어서 저희가 모셔왔어요. 할머니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제 이름이. 박영자 할머니는 입을 열었다가 닫았습니다. 모르겠어요. 네. 이름을 모르신다고요? 제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요. 김말순 할머니는 남편과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이 사람 큰일 당했구나. 그날 저녁 집에 한 청년이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다녀왔습니다. 도윤이 왔구나. 김도윤, 32세, 변호사. 서울에서 법무법인에 다니다가 최근 강릉으로 내려와 개인 사무실을 연 젊은 변호사였습니다. 이 집은 그의 조부모님 댁이었습니다. 할머니 저왔. 이분은 누구세요? 아, 도윤아. 이분이 말이야. 김말순 할머니가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도윤은 박영자 할머니를 조심스럽게 살폈습니다. 할머니, 제 이름은 김도윤입니다. 변호사예요. 혹시 가족분 연락처나 주소 기억나시는 거 없으세요?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제가 왜 여기 있는지도. 신분증이나 소지품이 있었나요? 아무것도 없었어. 옷만 입고 있었지. 도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실종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의도적으로 버려진 거야. 다음 날 도윤은 할머니를 강릉의 한 종합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신경과 전문의는 할머니를 자세히 진찰했습니다. 일시적 기억상실 증세가 있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를 보면 심한 탈수와 영양실조 상태였고요. 그리고요? 치매약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이분, 원래 치매 진단을 받으셨던 것 같은데 극심한 스트레스와 충격으로 가역적 기억상실이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가역적이라는 건 돌아올 수 있다는 거죠? 네, 시간이 걸리겠지만 안정을 취하고 치료를 받으면 점차 회복될 겁니다. 다만요. 이 연세에 이런 극심한 트라우마를 겪으셨으니 완전히 회복되려면 몇 년은 걸릴 수 있습니다. 도윤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누가 이런 짓을 한 거야? 도윤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실종 신고된 노인이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박영자 씨로 추정되는 실종 신고는 없습니다. 네, 그럴 리가요.
이분이 혼자 산에 오셨을 리 없잖아요. 가족이 신고를 안 한 것 같은데요. 혹시 본인이 직접 신고하실 수 있으세요? 이분이 지금 기억상실 상태세요. 이름도 주소도 모르세요. 그럼 일단 미아 보호 절차로 진행하겠습니다. 신원이 확인되면 연락드릴게요. 전화를 끄는 도윤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가족이 신고를 안 했어? 왜? 그 이유를 알게 되는 데는 5년이 걸렸습니다. 도윤아, 이분을 우리가 모시면 안 될까? 할머니, 보아하니 갈 곳도 없으신 것 같고 우리 집도 넓잖아. 내가 이분 보살필게. 하지만 내 마음이 편해야 내가 잠을 자지. 이분을 어떻게 시설에 보내? 내가 못 살아. 김말순 할머니의 고집은 셌습니다. 그렇게 박영자 할머니는 김말순 할머니 댁에서 함께 살게 됐습니다. 처음 몇 달은 힘들었습니다. 박영자 할머니는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안 돼. 가지 마. 날 두고 가지 마. 김말순 할머니가 달려가 안아줬습니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여기 있어요. 제가 옆에 있어요. 시간이 흐르며 할머니는 조금씩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밥을 먹을 수 있게 됐고, 혼자 걸을 수 있게 됐고, 말도 조금씩 늘었습니다. 하지만 이름은 여전히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김말순 할머니가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우리 할머니를 순자라고 부르면 안 될까? 순할 순자. 순자. 순자라. 박영자 할머니, 아니, 이제 순자 할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순자. 제 이름. 순자. 그렇게 박영자 할머니는 김순자가 됐습니다. 새로운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2019년에서 2024년.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김말순 할머니 부부와 함께 소박하지만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아침이면 함께 마당에 나가 텃밭을 가꿨습니다. 순자야, 이 고추 좀 봐. 올해 정말 잘 됐지? 정말 예쁘네요, 말순 씨. 두 할머니는 서로를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어느새 친구가 된 것이죠. 점심에는 함께 된장찌개를 끓여 먹었고, 저녁에는 마루에 나란히 앉아 석양을 바라봤습니다. 말순 씨, 저 석양 좀 보세요. 정말 아름답지 않아요? 그러게. 우리 이렇게 늙어가는 거겠지? 제 과거가 기억나지 않아서요. 가끔은 불안해요. 괜찮아. 기억나지 않는 게 때로는 축복일 수도 있어. 지금이 행복하면 됐지. 순자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지금이 행복했습니다. 과거가 어땠든 여기서의 5년은 평화로웠습니다. 도윤 변호사는 주말마다 조부모님 댁을 찾았습니다. 할머니들, 제가 왔어요. 어머, 우리 도윤이. 오늘은 무슨 음식 가져왔어? 순대국 포장해 왔어요. 다 같이 먹어요. 순자 할머니는 도윤을 친손자처럼 대했습니다. 도윤아, 고마워. 내가 아니었으면 나. 할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저야말로 할머니가 계셔서 우리 집이 더 따뜻해졌어요. 도윤은 진심이었습니다. 그는 틈틈이 순자 할머니의 신원을 찾으려 노력했습니다. 실종자 데이터베이스를 뒤지고 SNS에 할머니 사진을 올리고 방송국에도 제보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단서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상해. 이렇게 흔적이 없을 수가 있나? 도윤은 의문을 품었지만 할머니가 평온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며 급하게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언젠가는 알게 되겠지. 하지만 같은 시간 서울에서는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2019년 11월. 박영자 할머니가 실종된 지 3개월 후. 며느리 김주희는 병원에 찾아갔습니다. 선생님, 저희 시어머니가 실종되신 지 3개월이 됐는데 사망진단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실종되셨다고요? 경찰 수사는 진행되고 있나요?
네, 근데 산속에서 실종되셔서 생존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하더라고요. 의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망진단서는 시신이 확인되어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실종만으로는 안 됩니다. 그럼 실종 선고는요? 실종 선고는 최소 5년이 지나야 가능합니다. 법적으로. 김주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5년은 너무 길어. 그녀에게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다른 방법을 찾았습니다. 김주희는 인터넷 다크웹을 뒤졌습니다. 그리고 찾았습니다. 사망진단서를 위조해주는 브로커를. 250만 원입니다. 병원 직인까지 완벽하게 해드릴게요. 정말 들통나지 않을까요? 저희가 얼마나 많이 해봤는데요. 보험회사도 다 통과됩니다. 김주희는 돈을 송금했습니다. 일주일 후 택배로 서류가 도착했습니다. 사망진단서. 사망일자 2019년 8월 15일. 사망 원인 탈수 및 저체온증으로 인한 다장기 부전. 발견 장소 강원도 산간지역. 완벽했습니다. 김주희는 그 서류를 들고 보험회사로 향했습니다. 네, 확인했습니다. 서류에 문제가 없네요. 그럼 보험금이. 네, 총 7건의 보험 중 6건이 지급 대상입니다. 한 건은 면책 기간이라 안 되고요. 총 지급액은 7억 8천만 원입니다. 김주희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성공했어. 그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이렇게 가시다니 정말 슬퍼요. 유족분들 심정이 어떠시겠어요? 위로의 말씀드립니다. 보험금은 2주 후 김주희의 계좌로 입금됐습니다. 그날 밤 김주희와 박준호는 샴페인을 터뜨렸습니다. 여보, 우리 해냈어. 그래. 이제 진짜 인생이 시작되는 거야. 엄마 생각은 안 나? 박준호는 잠시 입을 다물었다가 말했습니다. 어차피 치매 걸리셨잖아. 요양원 가셔도 우리한테 짐이었을 거야. 이게 더 나은 선택이었어. 그래, 맞아. 우리가 잘못한 거 아니야. 두 사람은 스스로를 합리화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 돈이 곧 저주가 될 거라는 걸.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김주희와 박준호는 보험금으로 호화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먼저 산 건 외제차였습니다. 벤츠 S클래스 7천만 원. 여보, 이 차 어때? 정말 멋있지? 당연하지. 이제 우린 이런 차 타고 다녀야지. 다음은 강남 오피스텔. 전세 15억 원짜리 고급 오피스텔에 입주했습니다. 와, 한강뷰 봐. 정말 끝내준다. 이제 우리도 강남 사람이야. 명품도 질렀습니다. 에르메스 가방, 샤넬 의류, 롤렉스 시계. 김주희의 인스타그램은 명품 인증샷으로 가득 찼습니다. 오늘의 해시태그 OOTD, 해시태그 명품 스타그램, 해시태그 강남라이프. 댓글에는 부러움이 가득했습니다. 언니 대박. 부럽다 유유. 돈 어떻게 버셨어요? 김주희는 뿌듯하게 웃었습니다. 너희는 몰라. 내가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했는지. 하지만 욕심은 끝이 없었습니다. 여보, 이 돈으로 주식 투자하면 10억은 금방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그래. 근데 주식은 위험하지 않아? 요즘 AI 반도체 관련주가 대박이래. 우리도 한번 해보자. 박준호는 2억 원을 주식에 쏟아부었습니다. 처음에는 수익이 났습니다. 2천만 원, 3천만 원. 봐. 내가 뭐라고 했어. 하지만 시장은 냉정했습니다. 폭락이 시작됐습니다.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70%. 2억이 5천만 원으로 쪼그라들었습니다. 이게 무슨. 어떻게 된 거야? 당신이 투자하자고 했잖아. 내가 언제. 부부는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돈이 있을 때는 사이가 좋았습니다. 하지만 돈이 줄어들자 서로를 탓했습니다. 2024년 7월, 김주희는 불면증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시어머니가 나타났습니다. 주희야, 왜 날 버렸니? 아니, 저는 내 돈으로 명품을 사니 좋니? 싫어. 가지마. 깨어나면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여보, 나 요즘 이상해. 자꾸 엄마 꿈을 꿔. 그냥 신경 쓰지 마. 다 지나간 일이야. 하지만 박준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도 문득문득 어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엄마, 그때 정말 돌아가신 거 맞겠지? 혹시 살아계시면 어떡하지? 불안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그리고 그 불안은 현실이 됩니다. 2024년 8월 12일, 김주희는 평소처럼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녁 9시 뉴스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울 송파구에서 발생한 노모 사망보험 사기 사건이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김주희는 별 관심 없이 화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치매를 앓던 80대 노모를 요양원에 맡긴 척하고 실제로는 산속에 유기한 뒤 가짜 사망진단서를 만들어 보험금 5억 원을 타낸 40대 아들과 며느리가 검거됐습니다. 김주희의 손이 멈췄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노모 명의로 다수의 보험을 가입한 뒤 계획적으로 유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며느리 어 씨는 다크웹을 통해 위조된 사망진단서를 구입한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화면에 모자이크된 사진이 떴습니다. 하지만 김주희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사건이 자신의 사건과 너무 비슷하다는 것을. 현재 경찰은 유사한 수법의 보험 사기 사건이 더 있을 가능성을 보고 전수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리모컨이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여보, 당신 이거 봤어. 박준호가 달려왔습니다. 무슨. 두 사람은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우리 들킬까? 아니야. 우리는 완벽하게 했어. 걱정하지 마. 하지만 두 사람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같은 시각 강릉. 순자 할머니도 그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자식이 어미를 그렇게. 김말순 할머니가 혀를 찼습니다. 요즘 세상이 왜 이래. 돈 때문에 사람이 사람을 버리다니. 순자 할머니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뭔가 낯익었습니다. 산속에 버려진 노인, 위조된 사망진단서, 보험금.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순간 할머니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순자야, 괜찮아? 말순 씨, 내가, 왜 그래? 얼굴이 왜 그래? 내가 그 사람이었던 것 같아. 순자 할머니는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기억의 파편들이 폭풍처럼 몰려왔습니다. 뜨거운 여름날. 어머님 삼계탕 먹으러 가요. 산속도로. 여기서 내리세요. 금방 올게요. 차가 떠나는 소리. 혼자 남겨진 공포. 아. 순자 할머니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순자야, 정신 차려. 김말순 할머니가 순자를 부축했습니다. 내가 박영자야. 나는 박영자라고. 박영자? 내 이름이 박영자라고. 내 아들, 박준호. 며느리, 김주희.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 사람들이 날 버렸어. 산속에, 혼자, 세상에, 보험금. 그 사람들이 보험금을 노렸어. 내가 죽기를 바랐어. 모든 기억이 돌아왔습니다.
5년 전 그날의 폭염, 며느리의 차가운 눈빛, 산속에서 홀로 보낸 사흘, 죽음의 문턱을 헤매던 그 순간들, 모든 것이 선명하게. 말순 씨, 나. 할머니는 말순의 품에 안겨 울었습니다. 5년 만에 찾은 자신의 이름, 5년 만에 기억한 배신. 너무 아팠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윤이 집에 왔을 때 순자 할머니, 아니, 박영자 할머니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제 할머니한테 들었는데. 도윤아, 앉아라. 할머니의 목소리는 달랐습니다. 더 이상 기억을 잃은 노인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내 이름은 박영자야. 1950년생, 74세. 네. 5년 전 내 며느리가 나를 산속에 버렸어. 그리고 내가 죽었다고 거짓으로 신고하고 보험금을 탔지. 도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할머니, 그게 무슨... 어제 뉴스 봤지? 그 사건이랑 똑같아. 아니, 그 사건이 내 사건인지도 몰라.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5년 전 그날을 이야기했습니다. 삼계탕집. 금방 갈게요. 혼자 남겨진 공포. 모든 것을. 도윤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할머니, 그 사람들 이름이. 박준호 내 아들이야. 그리고 김주희 내 며느리. 주소는 기억나세요? 서울 송파구. 정확한 주소는 기억 안 나는데. 아, 맞다. 핸드폰 번호는 기억나. 할머니는 떠듬떠듬 번호를 말했습니다. 도윤은 바로 노트북을 켰습니다. 제가 지금 당장 확인해 볼게요. 그의 손가락이 빠르게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변호사로 일하며 쌓은 인맥. 경찰, 보험사, 금융기관. 그는 모든 수단을 동원했습니다. 3시간 후, 도윤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찾았습니다. 뭘? 박준호, 김주의 부부. 서울 송파구 거주. 그리고 도윤은 화면을 할머니에게 보여줬습니다. 2019년 11월 할머니 명의로 사망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그리고 보험금. 총 7억 8천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할머니의 손이 떨렸습니다. 7억 8천만 원. 할머니 명의로 가입된 보험이 7건이었어요. 수익자는 모두 김주희 씨로 되어 있었고요. 내가 그 많은 보험에 가입했다고? 아마 할머니 모르게 가입한 것 같습니다. 서명도 위조된 것으로 보입니다. 도윤은 더 많은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사망진단서 4본, 보험금 지급 내역, 그리고 김주희의 SNS, 명품 가방, 외제차, 강남 오피스텔. 이 사람들, 할머니 보험금으로 이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화면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슬픔이었습니다. 내 아들이 정말 이런 짓을 한 거야. 할머니,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내가 그 애를 어떻게 키웠는데. 도윤은 할머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할머니 잘못이 아닙니다. 할머니는 아무 잘못도 없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해? 도윤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냉정하고 날카롭게. 할머니, 제가 이 사건 맡겠습니다. 뭐? 저는 변호사입니다. 그리고 이건 명백한 보험 사기, 유기, 그리고 살인미수입니다. 살인미수? 네. 할머니를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 의도적으로 방치했으니까요. 이건 단순 유기가 아닙니다. 도윤은 서류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증거를 확보하겠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법정에 세우겠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다, 도윤아. 내가 아니었으면. 할머니, 제가 더 감사하죠. 할머니가 우리 집에 오셔서
우리 할머니가 얼마나 행복해 하셨는지 아세요? 도윤은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할머니의 정의를 되찾아드릴 차례입니다. 그날부터 도윤은 미친 듯이 움직였습니다. 먼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제가 지금 보험 사기 피해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5년 전 유기당했고 가해자는 위조된 사망진단서로 보험금을 수령했습니다. 정말입니까? 피해자가 살아계시다고요? 네, 지금 제 앞에 계십니다. 경찰은 즉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도윤은 보험회사에도 연락했습니다. 박영자 명의로 지급된 보험금 건 사기입니다. 본인이 살아계십니다. 보험회사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즉시 환수 절차에 들어가겠습니다. 도윤은 병원에도 갔습니다. 이 사망진단서 위조된 겁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병원 측은 확인 후 경악했습니다. 이건 우리 병원에서 발급한 게 아닙니다. 직인이 가짜예요. 모든 증거가 모였습니다. 위조된 사망진단서, 부정하게 수령한 보험금, 피해자의 생존 확인, 그리고 결정적으로 CCTV. 도윤은 5년 전 그 산속 도로의 CCTV를 추적했습니다. 이 지역에 CCTV가 있을까요? 산속이라 거의 없는데. 아, 여기 한 곳 있네요. 폐가 삼계탕집 근처 전봇대에. 자료 복원 가능할까요? 5년 전 거라. 어렵긴 한데 시도해 볼게요. 일주일 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복원했습니다. 화면 속에는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2019년 8월 10일 오후 2시 37분. 검은색 제네시스 차량. 뒷좌석에서 내리는 노인. 그리고 그대로 떠나는 차량. 10분 후 같은 차량이 유턴해서 돌아가는 장면. 완벽한 증거였습니다. 잡았다. 도윤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2024년 9월 15일. 김주희의 집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구세요? 경찰입니다. 문 열어주세요. 김주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여보. 경찰이래. 박준호가 문을 열었습니다. 무슨 일이신지. 박준호, 김주희 씨 맞으십니까? 네. 맞는데요. 보험 사기 및 노인 유기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잠깐. 무슨 소리예요?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피해자 박영자 씨 살아계십니다.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김주희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뭐라고요? 박영자 씨가 5년 만에 발견됐습니다. 그리고 당신들을 고소했습니다. 철컥.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안 돼. 이건 말도 안 돼. 그 할머니 죽었어요. 우리가 직접. 김주희는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소리쳤습니다. 직접 뭘 하셨다고요? 아니. 너무 늦었습니다. 김주희와 박준호는 각각 다른 방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김주희 씨, 2019년 8월 10일 시어머니 박영자 씨를 강원도 산간 지역에 유기한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아니요. 우리는 그냥 드라이브를 갔을 뿐이에요. 그럼 왜 시어머니는 그곳에 혼자 남겨졌습니까? 그건 어머님이 잠깐 화장실 가신다고 해서. 화장실이 없는 폐가 건물 앞에서요? 그리고 왜 사망 신고를 하셨습니까? 실종 신고가 아니라. 그건 경찰에서 생존 가능성이 없다고 해서. 거짓말 마십시오. 실종 신고 자체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김주희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다른 조사실. 박준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박준호 씨, 어머니 명의로 가입된 보험 7건 알고 계셨습니까? 아니요. 그건 제 아내가. 그럼 보험금 7억 8천만 원은 어디에 쓰셨습니까? 그건 외제차 구입,
강남 오피스텔 전세, 명품 구매, 주식 투자. 맞습니까? 네.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이렇게 쓰시는 게 정상입니까? 박준호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박준호와 김주희는 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면회실에서 두 사람이 마주 앉았습니다. 유리 너머로. 당신 때문이야. 당신이 보험 가입하자고 했잖아. 뭐, 산에 버리자고 한 건 당신이잖아. 내가 언제? 당신이 그랬어. 어차피 치매 걸렸는데 차라리 이렇게 하는 게 낫다고. 말 조심해. 여기 다 녹음돼.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비난하며 모든 진실을 폭로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화는 모두 증거로 채택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법정. 방청석은 기자들과 시민들로 가득 찼습니다. 노인 유기보험 사기 사건은 이미 전국적인 이슈가 됐습니다. 피고인석에 김주희와 박준호가 앉았습니다. 그리고 증인석 옆에는 박영자 할머니가 앉아 있었습니다. 5년 만에 재회였습니다. 김주희가 할머니를 봤을 때 비명을 질렀습니다. 어떡해. 살아있어. 조용히 하십시오.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지금부터 2024고 합천 247호 보험사기 및 노인유기 사건 공판을 시작하겠습니다. 검사가 일어났습니다. 피고인 김주희, 박준호는 2019년 5월부터 8월까지 피해자 박영자 씨 몰래 그의 명의로 보험 7건 총액 8억 원을 가입했습니다. 화면에 보험 계약서들이 떴습니다. 서명은 모두 위조됐습니다. 필적 감정 결과 피해자의 서명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있습니다. 어머님이 직접 사인하셨습니다. 김주희가 소리쳤습니다. 조용히 하십시오. 계속하세요. 피고인들은 2019년 8월 10일 피해자를 강원도 산간 지역으로 데려가 의도적으로 유기했습니다. 검사는 CCTV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화면 속에서 박영자 할머니가 차에서 내리고 차는 그대로 떠났습니다.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사망했을 것이라 판단하고 3개월 후 위조된 사망진단서를 만들어 보험금 7억 8천만 원을 수령했습니다. 이건 명백한 계획적 범죄입니다. 보험 사기, 유기, 문서 위조, 그리고 검사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살인미수입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죽기를 바라며 그곳에 버렸습니다. 피고인 측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피고인들은 살인 의도가 없었습니다. 단지 일시적인 실수였을 뿐입니다. 실수라고요? 네. 피고인 김주희는 당시 극심한 스트레스 상태였고 시어머니와의 갈등으로. 그래서 산속에 버리는 게 실수입니까? 검사가 반박했습니다. 그리고 보험금은요? 7건의 보험 가입도 실수입니까? 위조된 사망진단서도 실수입니까? 변호인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증인 박영자 씨, 앞으로 나오십시오. 할머니는 천천히 증인석으로 걸어갔습니다. 5년의 세월은 할머니를 많이 늙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증인, 선서해 주십시오.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증인은 2019년 8월 10일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진술해 주십시오.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며느리가 저한테 삼계탕 먹으러 가자고 했어요. 오랜만에 가족끼리 외식한다고. 계속하세요. 차를 타고 한참을 갔어요. 산속으로. 점점 깊이. 그러다가 어느 폐가 앞에서 멈췄죠.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며느리가 주차하고 온다고 했어요. 저보고 거기서 기다리라고. 그래서 내렸죠. 그 다음은요? 차가 떠났어요. 그리고
돌아오지 않았어요.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몇 시간을 기다렸어요. 해가 지고 밤이 됐어요. 그제야 깨달았죠. 저를 버린 거라는 걸.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살려고 발버둥 쳤어요. 이슬을 받아 마시고 풀을 뜯어먹고 그렇게 사흘을 버텼어요. 그리고요? 더는 못 버티겠더라고요. 그래서 도로에 나갔죠. 차라리 차에 치여 죽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때 김말순 할머니 부부가 저를 구해주셨어요. 할머니는 김말순 할머니 쪽을 바라봤습니다. 방청석에 앉은 김말순 할머니도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증인, 피고인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까? 할머니는 천천히 며느리와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김주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준호는 울고 있었습니다. 준호야. 할머니의 목소리에 박준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가 너한테 뭘 잘못했니? 엄마. 엄마가 너를 낳아서 키우고 대학 보내고 결혼시켰어. 너희 집 전세금도 엄마가 보탠 거 알지? 죄송합니다. 근데 왜 엄마를 그렇게 버렸어? 박준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돈이 필요했으면 달라고 했어야지. 왜 엄마를 죽이려고 했어? 죽이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냥 뭐.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박준호는 그대로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김주희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였습니다. 할머니는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주희 씨. 나를 봐요. 김주희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당신이 제일 미워요. 내 아들은 원래 착한 애였어요. 당신이 꼬드긴 거 알아요. 아니에요. 저는 당신 SNS 봤어요. 내 보험금으로 산 명품 가방 자랑하던 거. 김주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내가 죽어야 당신이 행복한 거였어요? 내 목숨값으로 산 명품이 그렇게 좋았어요? 죄송합니다. 미안하다는 말로 끝날 일이 아니에요. 당신들은 사람을 죽이려 한 거예요. 할머니는 판사를 바라봤습니다. 재판장님, 저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제발 이 사람들을 엄벌해 주세요. 도윤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추가 증거를 제출하겠습니다. 화면에 김주희의 SNS가 떴습니다. 2019년 12월. 새 차 샀어요. 2020년 3월. 강남 입성. 해시태그 럭셔리 라이프. 2020년 7월. 에르메스 버킨 득템. 피고인 김주희는 시어머니가 사망한 지 불과 4개월 후부터 명품과 사치품을 구매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유족의 태도입니까? 도윤은 계속해서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보험 가입 내역. 김주희의 검색 기록 마이너스 노인 보험 많이 가입하는 법. 사망진단서 위조, 보험금 빨리 받는 법. 다크웹 거래 내역. 은행 계좌 이체 내역. 모든 것이 계획적 범죄를 증명했습니다. 재판장님, 이것은 우발적 범죄가 아닙니다. 최소 6개월 이상 계획한 치밀한 범죄입니다. 피고인들, 최후 진술하십시오. 박준호가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저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정신이 나갔었습니다. 돈에 눈이 멀어서 어머니를. 박준호는 울먹였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미쳤었습니다. 저는 어떤 형벌도 받겠습니다. 제발 어머니만은 용서해 주세요. 다음은 김주의 차례였습니다. 저도 잘못했습니다. 하지만요. 저도 힘들었어요. 시어머니 모시는 게 너무 힘들었고 치매까지 걸리셔서. 그래서 산에 버린 겁니까? 검사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김주희는 제대로 된 변명도 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녀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2024년 12월 18일 선고 공판. 법정은 다시 한번 10,000원이었습니다. 피고인들 일어서십시오. 김주희와 박준호가 떨리는 다리로 일어났습니다. 판사는 서류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김주희, 박준호는 피해자 박영자 씨를 계획적으로 유기하고 위조된 사망진단서로 보험금을 편취했으면 이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특히 피고인 김주희는 이 모든 범행을 주도했으며 피해자에 대한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김주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피고인 박준호는 실행 공범으로서의 책임을 피할 수 없으나 피해자에 대한 뉘우침을 보였다는 점을 참작합니다. 따라서 이 법원은 법정이 숨을 죽였습니다. 피고인 김주희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합니다. 김주희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피고인 박준호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합니다. 그리고 피해자 박영자 씨에게 연대하여 손해배상금 10억 원을 지급할 것을 명합니다. 쿵. 판사의 망치가 울렸습니다. 김주희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안 돼. 10년이라니. 안 돼. 박준호는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할머니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도윤의 부축을 받으며 법정을 나섰습니다. 법정 밖에서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할머니, 소감 한 말씀 해주세요. 판결에 만족하십니까? 할머니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만족하냐고요? 네. 아니요. 만족하지 않아요. 기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5년. 5년이라는 시간을 돌려받을 수는 없으니까요. 하지만 정의가 실현됐다는 것에는 감사합니다. 할머니는 도윤을 바라봤습니다. 이 청년이 아니었으면 저는 평생 김순자로 살았을 거예요. 제 이름도 모르고. 도윤 씨, 한 말씀 해주시죠. 도윤이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저는 변호사로서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다만요.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합니다. 노인을 돌보는 게 힘들다면 사회적 지원을 요청해야지 유기하거나 해치려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도윤은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연결된다는 걸 할머니가 가르쳐 주셨습니다. 판결 후 보험회사와 경찰은 김주희와 박준호의 재산을 압류했습니다. 외제차는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강남 오피스텔 전세금도 회수됐습니다. 명품 가방과 시계들도 모두 압수됐습니다. 총 회수액은 4억 2천만 원입니다. 나머지 3억 원 이상은 이미 탕진한 상태였습니다. 주식 투자 실패, 사치품 소비, 도박. 돈은 눈 녹듯 사라져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 돈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도윤이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일부는 나를 구해준 말순 씨네 가족에게 드리고 싶어요. 할머니. 김말순 할머니가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야, 순자야. 우리는 괜찮아. 말순 씨, 당신들이 아니었으면 나는 진작 죽었어요. 받아요. 내 마음이에요. 순자야. 그리고 나머지는. 할머니는 도윤을 바라봤습니다. 장학재단을 만들고 싶어요. 장학재단이요? 네. 법학을 공부하는 가난한 학생들을 위한 장학재단이요. 도윤이 같은 청년들이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도윤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할머니. 그리고 재단 이름은 희망의 손길 장학재단. 어때요? 정말 좋습니다, 할머니. 그렇게 희망의 손길 장학재단이 만들어졌습니다. 매년 10명의 법학도에게 학비를 지원하는 재단. 첫 번째 장학생 선발식에서 할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법을 배우는 이유는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약한 사람을 돕기 위해서예요. 나처럼 억울한 사람이 더 이상 없도록 여러분이 그 힘이 돼주세요. 학생들은 기립박수를 쳤습니다. 할머니는 다시 김말순 할머니 댁으로 돌아왔습니다. 순자야, 이제 내 집으로 가지 않을래? 서울에 집이 있었잖아. 싫어요. 여기가 내 집이에요. 하지만, 말순 씨, 난 여기가 좋아요. 당신들이 있는 이곳이. 두 할머니는 다시 함께 텃밭을 가꾸기 시작했습니다. 고추, 상추, 토마토. 올해는 호박도 심어볼까? 좋지. 저녁이면 마루에 앉아 석양을 바라봤습니다. 말순 씨, 고마워요. 왜 또 고맙다고 그래? 내 인생을 살게 해줘서요. 순자야. 5년 전 그날 당신이 아니었으면 나는 정말 죽었을 거예요. 그리고 영원히 김주희의 피해자로만 남았겠죠. 근데 당신 덕분에 나는 다시 살 수 있었어요. 내 이름을 찾았고 정의를 되찾았어요. 할머니는 석양을 바라봤습니다. 이제는 진짜 평화로워요. 박영자 할머니는 여주교도소를 찾았습니다. 면회 오셨습니다. 유리 너머로 박준호가 나타났습니다. 수의를 입은 아들은 많이 초췌해져 있었습니다. 엄마. 엄마, 나 정말 미안해. 나 여기서 매일 엄마 생각해. 엄마가 날 어떻게 키웠는지, 내가 얼마나 나쁜 놈인지. 박준호는 울었습니다. 엄마, 나 여기서 착하게 살고 있어. 교도관님들 말도 잘 듣고 다른 수감자들 돕기도 하고. 엄마,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한 번만. 할머니는 한참 동안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준호야. 응, 엄마. 나는 너를 용서할 수 없어. 엄마. 하지만 미워하지도 않아. 너는 내 아들이야. 그건 변하지 않아. 근데 너는 죄를 지었어. 엄청난 죄를. 알아. 그 죄는 내가 갚아야 해. 여기서 남은 형기를 다 채우면서 할머니는 일어섰습니다. 다 끝나고 나오면 그때 다시 이야기하자. 엄마, 기다려줄 거야? 그건 모르겠다. 하지만 내가 진짜 뉘우친다면 생각해 볼게. 할머니는 돌아섰습니다. 엄마, 건강하게 지내라. 그것이 할머니가 아들에게 한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여자교도소. 김주희는 할머니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어머님께. 저는 지금 이곳에서 매일 후회하며 살고 있습니다. 제가 왜 그랬는지. 지금 생각하면 정말 미친 짓이었습니다. 돈이 그렇게 중요했나 싶고 명품이 그렇게 좋았나 싶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그 모든 것보다 소중한데 말입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용서해달라는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다만 제가 정말 잘못했다는 것만은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김주의 올림. 하지만 그 편지는 할머니에게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수신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그날로부터 정확히 6년이 지난 날, 할머니는 도윤, 김말순 할머니 부부와 함께 그곳을 다시 찾았습니다. 그 산속 폐가 6년 전 버려졌던 바로 그곳. 할머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할머니는 그 자리에 섰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더 이상 무섭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나는 죽을 뻔했지. 근데 살았어. 그리고 이렇게 다시 돌아왔어. 할머니는 웃었습니다. 이제는 이곳도 그냥 추억일 뿐이야. 도윤이 꽃다발을 건넸습니다. 할머니, 이거. 고마워, 도윤아. 할머니는 그 자리에 꽃을 놓았습니다.
이건 죽을 뻔했던 내게 바치는 꽃이야. 그리고 다시 살아난 나를 축하하는 꽃이기도 하고. 할머니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여보, 나 잘 살고 있어요. 당신 걱정 마요. 바람이 다시 불었습니다. 마치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는 신이어 오늘의 라디오 방송에 출연했습니다. 바로 이 방송이었습니다. 할머니, 오늘 이렇게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면 기쁠 뿐이에요. 할머니,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할머니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나쁜 사람도 있지만 좋은 사람이 더 많아요. 나를 버린 며느리와 아들도 있었지만 나를 구해준 말순 씨 부부도 있었어요. 나를 죽이려 한 사람도 있었지만 나를 살려준 도윤이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절망하지 마세요. 어둠 속에서도 빛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진다는 것을요. 할머니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5년을 잃었지만 5년을 얻었습니다. 새로운 가족을, 새로운 인생을. 그러니까 여러분도 포기하지 마세요. 인생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으니까요. 네, 청취자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저는 솔직히 이 사연을 처음 들었을 때 분노했습니다. 어떻게 자식이 어미를 그렇게 버릴 수 있을까? 어떻게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그렇게 대할 수 있을까? 하지만 동시에 희망도 느꼈습니다. 김말순 할머니 부부처럼 낯선 사람을 구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김도윤 변호사처럼 정의를 위해 싸우는 청년들이 있다는 것. 그리고 박영자 할머니처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분들이 계시다는 것. 이 이야기는 단순한 복수극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의 악함과 선함, 그리고 정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돈 때문에 사람을 해치려 한 이들은 결국 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건 선한 사람들이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힘드신가요? 가족 때문에 아프신가요?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느끼시나요? 그렇다면 박영자 할머니를 기억하세요. 74세의 나이에 산속에 버려졌지만 끝까지 살아남았습니다. 기억을 잃었지만 다시 찾았습니다. 정의가 사라진 것 같았지만 결국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새로운 가족을 만났습니다.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진다는 것. 이것이 오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교훈입니다. 김주희와 박준호는 피로는 가족이었지만 마음으로는 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김말순 할머니와 김도윤은 피로는 남이었지만 마음으로는 진짜 가족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주변을 돌아보세요. 진짜 가족이 누구인지, 진짜 소중한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들에게 감사하세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당신이 있어서 행복해요. 이 간단한 말들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박영자 올림.